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실화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온 24세 여대생 엘로이즈가 한국에서 겪은 충격적인 경험담인데, 처음엔 단순한 교환학생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이야기죠. 과연 무엇이 이 똑똑한 프랑스 여학생을 눈물 흘리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한국의 어떤 매력이 그녀를 사로잡았을까요? 더욱 놀라운 건 한국 남자와의 운명적인 만남과 함께 살게 된 과정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 빠져드는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새삼 깨닫게 되실 겁니다. 정말 감동적이면서도 우리 모두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미리 눌러주시면 더욱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파리의 늦은 오후, 팡테옹 소르본 대학교 도서관에서 엘로이즈 르브런은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국제정치학과 4학년인 그녀에게는 졸업 논문 주제를 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였어요. 하지만 유럽 정치에 대한 뻔한 주제들은 더 이상 흥미를 끌지 못했죠. 동급생들은 모두 비슷비슷한 주제로 논문을 준비하고 있었고, 엘로이즈는 뭔가 특별하고 의미 있는 연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눈에 들어온 기사 하나가 그녀의 인생을 바꿔놨어요. 프랑스 유학생 한국 3,000명 돌파, 여성 비율이 70%에 달해라는 제목이었거든요. 엘로이즈는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매력이 있기에 이렇게 많은 프랑스 여성들이 유학을 떠나는 걸까요? 특히 언어도 문화도 완전히 다른 동양의 작은 나라로 말이죠. 사실 엘로이즈도 한류 문화에 관심이 있었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느낀 감정의 섬세함, K-팝의 완벽한 퍼포먼스, 그리고 한국 음식의 독특하면서도 깊은 맛까지. 친구들과 파리 13구의 한국 음식점에서 불고기와 비빔밥을 먹으며 언젠가 진짜 한국에 가보고 싶다고 말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한국에서 살아본다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경험일 터였죠. 며칠 후 엘로이즈는 한국인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김민준 교수는 파리에서 10년째 거주하며 국제관계학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학생들 사이에서는 친근하면서도 학문적으로 엄격하기로 유명한 분이었죠. 교수님, 한국 유학에 대해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엘로이즈의 진지한 표정을 본 김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역동적인 나라예요. 특히 젊은이들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교육 시스템도 체계적이고 무엇보다 열정적인 사람들이 많죠. 김 교수는 자신의 한국 경험담을 들려주었어요. 한국의 빠른 발전 속도, 첨단 기술과 전통 문화의 조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따뜻한 정문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한국을 경험하면 다른 나라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그 대화를 계기로 엘로이즈의 마음속에 한국이라는 꿈이 구체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진짜 자신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기회로 보이기 시작한 거죠. 김민준 교수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엘로이즈는 서울의 한양대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했습니다. 지원 과정부터가 인상적이었어요. 서류 전형부터 화상 면접까지 모든 과정이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었거든요. 프랑스 대학의 느긋하고 여유로운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죠. 면접관들은 엘로이즈의 한국어 실력과 학업 계획, 그리고 한국에 대한 진정성 있는 관심을 꼼꼼히 평가했습니다. 특히 왜 하필 한국인가요? 라는 질문에 엘로이즈는 이렇게 답했어요. 한국은 짧은 시간에 놀라운 발전을 이룬 나라잖아요.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도 매력적이고요. 무엇보다 한국의 교육열과 성취 욕구를 직접 체험하고 싶습니다. 면접관들은 그녀의 진지한 태도에 감명받았죠.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 엘로이즈의 심장은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꿈꿔왔던 한국행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부모님은 처음엔 걱정스러워 하셨어요. 아시아는 너무 멀잖니? 게다가 언어도 문화도 완전히 다른데 괜찮을까 아버지의 우려 섞인 목소리였죠. 하지만 엘로이즈의 진지한 의지와 철저한 준비 과정을 보고 결국 응원해 주셨습니다. 엘로이즈, 내가 정말 원하는 거라면 엄마는 응원할게. 다만 몸 조심하고 자주 연락해야 해. 출국 준비는 꼼꼼하게 했어요. 한국어 회화책은 물론이고 한국 문화와 예절에 관한 책들도 읽어봤죠. 한국 친구들과 미리 연락을 주고받으며 현지 정보도 수집했습니다.
김치와 매운맛에 익숙해지기 위해 파리의 한국 음식점을 전전하며 입맛도 길들였어요. 2024년 8월 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엘로이즈는 첫 번째 문화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항의 규모와 최신 시설,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는 모습이 놀라웠어요. 자동 출입국 심사대를 지나면서 와, 정말 미래 도시 같아라고 중얼거렸죠. 공항 직원들의 친절함과 체계적인 안내 시스템도 인상 깊었습니다. 프랑스 공항과는 확실히 다른 효율성과 정확성을 느꼈어요. 서울에 도착한 첫날 밤, 홍대 근처 고시원에서 엘로이즈는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봤습니다. 네온사인이 화려하게 반짝이는 거리, 늦은 시간에도 분주한 사람들, 그리고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편의점들의 모습이 신기했어요. 파리의 조용하고 여유로운 밤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죠. 이 도시는 정말 잠들지 않는구나 하고 감탄했습니다. 개강 첫 주, 엘로이즈는 한국 대학생들의 학습 태도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업 시간 10분 전부터 자리에 앉아 예습한 내용을 점검하고 필기도구를 가지런히 정리해 놓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교수님이 들어오시면 일제히 일어나서 인사를 드리는 모습도 프랑스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었죠. 프랑스에서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늦게 들어오는 것도 자연스러웠고 교수와 학생 관계도 훨씬 수평적이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학생들의 질문 수준이었어요. 단순히 모르는 걸 묻는 게 아니라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한 단계 더 깊이 생각한 질문들을 하는 거였죠. 교수님, 그럼 이 이론을 현재 한국 상황에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같은 식으로 말이에요. 엘로이즈는 그런 적극적인 학습 분위기에 압도당했습니다. 첫 번째 발표 수업에서 엘로이즈는 더욱 당황했어요. 한국 학생들의 발표 자료는 정말 완벽했거든요. 파워포인트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세밀한 데이터 분석, 논리적인 구성, 그리고 시각적인 효과까지 모든 것이 프로페셔널했죠. 심지어 발표 연습도 여러 번 해온 게 티가 날 정도로 유창했어요. 반면 엘로이즈의 발표는 상대적으로 대충 준비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더 자세히 준비해 올 걸 그랬네요. 엘로이즈가 발표를 마치고 사과하자 옆자리 학생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처음이니까 당연하죠. 다음엔 도와드릴게요. 그 학생이 바로 윤도윤이었어요. 석사 과정 학생으로 차분하면서도 배려심 깊은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도서관에서도 문화 충격은 계속됐습니다. 새벽 2시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독서실, 조용히 공부에만 집중하는 학생들의 모습에서 한국 사회의 치열함을 느꼈어요. 이 사람들은 언제 쉬는 걸까 하고 궁금해했지만 동시에 그런 집중력과 끈기가 부러웠죠. 프랑스에서는 저녁이 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카페나 펜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거든요. 며칠 후 엘로이즈는 한국의 놀라운 점들을 하나씩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밤늦게 혼자 다녀도 안전한 치안, 30분 안에 뜨거운 음식이 배달되는 신속한 시스템, 어디서나 터지는 빠른 와이파이,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친절함과 배려심이었죠. 마트에서 길을 잃었을 때 나이 든 아주머니가 직접 찾는 곳까지 데려다 주신 일, 지하철에서 무거운 가방을 들어주신 학생, 한국어가 서툰 걸 알고도 끝까지 들어주시는 상점 사장님들의 모습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응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한국의 빠른 생활 리듬은 여유롭고 느긋한 프랑스식 라이프 스타일에 익숙한 엘로이즈에게는 상당히 버거웠어요. 과제 마감일이 칼같이 지켜지고 모든 일정이 분 단위로 계획되는 것이 처음엔 답답하게 느껴졌죠. 프랑스에서는 대충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마음가짐으로 살았는데 한국에서는 모든 게 정확하고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어요. 특히 한국 학생들의 완벽주의 성향에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과제 하나를 해도 참고 문헌을 20개씩 찾아보고 그래프와 표는 물론이고 폰트와 행간까지 세심하게 신경 쓰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죠. 게다가 조별 과제에서는 역할 분담도 체계적이고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며 피드백을 주고받는 문화가 신기하면서도 부담스러웠어요. 어느 날 국제경영학 수업에서 팀 프로젝트 발표가 있었습니다. 주제는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 시장 진출 전략이었어요. 엘로이즈는 자신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발표를 시작하자 준비 부족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통계 자료는 최신 것이 아니었고 분석도 표면적이었으며 결론 부분은 논리적 근거가 부족했죠. 무엇보다 한국어 발음이 부정확해서 중요한 부분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어요.
다른 팀들의 완벽한 발표를 본 후 엘로이즈는 자신감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특히 같은 조 한국 학생들이 준비한 자료의 완성도를 보면서 내가 이 팀에 민폐를 끼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나 왜 여기 왔지? 도대체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자책하며 고향이 그리워졌어요. 프랑스에서는 이런 스트레스 없이 자유롭게 공부했는데 말이죠. 그때 화장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윤도윤을 만났습니다. 괜찮으세요? 많이 속상하셨죠? 도윤의 따뜻하고 진심 어린 목소리에 엘로이즈는 또 눈물이 났어요. 전 정말 바보 같아요. 여기 학생들은 다 천재인 것 같은데 저만 뒤처지는 느낌이에요.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도윤은 차근차근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거죠. 그리고 엘로이즈 씨만의 독특한 관점이 있잖아요. 프랑스에서 본 세상과 한국에서 보는 세상이 다르니까 그게 오히려 큰 장점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놓치는 부분을 엘로이즈 씨는 볼 수 있거든요. 그 따뜻한 말을 듣고 엘로이즈는 조금씩 마음을 다잡기 시작했습니다. 도윤과의 만남은 엘로이즈에게 진정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28세인 도윤은 경영학 석사과정 학생으로 차분하면서도 깊이 있는 사고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엘로이즈의 서툰 한국어에도 늘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들어주었고 이해하지 못할 때는 영어로 설명해 주기도 했죠. 무엇보다 엘로이즈의 실수나 부족함을 지적하기보다는 장점을 찾아 격려해주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스터디 그룹을 함께하면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도윤은 엘로이즈에게 한국식 학습법을 친절하게 알려주었어요. 한국에서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을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해요. 자료 조사부터 분석, 결론까지 단계별로 명확하게 제시하면 됩니다. 반대로 엘로이즈는 도윤에게 유럽식 창의적 사고방식을 공유했죠. 한국 사람들은 정확성을 중시하지만 프랑스에서는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다양한 관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함께 과제를 하면서 서로의 차이점을 발견하는 재미도 있었어요. 도윤은 세심하고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강했고 엘로이즈는 자유롭고 유연한 사고를 했죠. 처음엔 이런 차이 때문에 약간의 마찰도 있었지만 점차 서로를 보완하는 좋은 파트너가 되어갔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도윤은 엘로이즈를 홍대로 데려갔습니다. 진짜 한국의 젊은 문화를 보여드릴게요. 홍익대학교 주변의 활기찬 거리 문화는 엘로이즈에게 새로운 충격이었어요. 거리 곳곳에서 펼쳐지는 젊은 예술가들의 공연, 개성 넘치는 카페와 갤러리들, 그리고 밤늦도록 이어지는 다양한 음식점들의 모습이 엘로이즈의 눈을 휘둥그레 만들었죠. 파리의 몽마르트르와 비슷한 느낌이지만 훨씬 더 역동적이네요. 저녁에는 한강공원으로 갔습니다. 편의점에서 컵라면과 삼각김밥을 사서 한강을 바라보며 먹는 경험은 엘로이즈에게 정말 특별했어요. 이렇게 도시 한가운데서 강을 보며 라면을 먹을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해요. 파리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한강의 야경을 보며 도윤이 한국의 젊은이 문화에 대해 설명해줬어요. 한국 사람들은 바쁘게 살지만 이렇게 잠깐이라도 여유를 찾는 법을 알아요. 그날 밤 한강 다리에 반짝이는 조명을 보면서 도윤이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엘로이즈도 자연스럽게 손을 잡았죠.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특별한 감정이 흘렀어요.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넘어선 진심이 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나 프랑스 돌아가기 싫어졌어. 엘로이즈의 진심 어린 고백에 도윤도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더 오래 있으면 되죠. 한국이 엘로이즈 씨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관계가 깊어지면서 엘로이즈와 도윤은 함께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홍대 근처 깔끔한 투룸 쉐어하우스를 구해서 각자 방은 따로 쓰되 부엌과 거실을 공유하는 형태로 생활하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엘로이즈의 진짜 한국 생활이 시작되었죠. 단순한 외국인 유학생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경험이었어요. 도윤은 엘로이즈에게 한국의 일상 문화를 하나씩 세심하게 알려줬습니다. 김치 담그는 법부터 시작해서 된장찌개 끓이는 방법, 밥솥 사용법, 심지어 빨래하는 순서까지 말이에요. 처음엔 모든 게 서툴렀지만 엘로이즈는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줬어요. 김치가 이렇게 복잡하고 과학적인 음식인 줄 몰랐어요. 발효 과정이나 양념 비율까지 정말 정교하네요. 특히 한국의 음식 문화에 푹 빠졌습니다.
매일 아침 도윤이 끓여주는 미역국, 저녁에 함께 만드는 불고기와 잡채, 그리고 야식으로 먹는 라면과 김치찌개까지. 처음엔 매운맛에 혀를 내둘렀지만 이제는 김치 없이는 밥을 못 먹을 정도가 되었죠. 프랑스 친구들이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매일 김치 먹는 제 모습을 말이에요. 추석이 되자 도윤은 엘로이즈를 고향인 전주로 데려갔습니다. 처음 만나는 한국 가족이라 엘로이즈는 무척 긴장했어요. 미리 한국의 예절과 인사법을 열심히 연습했죠. 도윤의 부모님은 처음엔 갑작스러운 외국인 며느리감의 등장에 당황하셨지만 엘로이즈가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한국어로 인사드리고 한복을 입고 차례를 지내는 모습을 보고 마음을 열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안녕하세요. 도윤이가 항상 부모님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꼭 뵙고 싶었어요. 엘로이즈의 정중한 인사말에 도윤의 어머니는 감동하셨죠. 어머, 이 아이가 우리 도윤이보다 더 예의 바르네. 한국말도 이렇게 잘하고.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전통 한정식을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언어가 완전히 통하지는 않았지만 진심으로 대하는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죠. 하지만 갈등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문화 차이로 인한 작은 마찰들이 종종 있었어요. 엘로이즈는 개인적인 시간과 자유를 중시했고 도윤은 함께하는 시간과 소통을 더 소중히 여겼거든요. 어느 날 엘로이즈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방에 들어가자 도윤은 서운해했죠. 혹시 내가 뭔가 잘못했나요? 그날 밤 둘은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연인이라도 각자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는 게 당연해요. 그게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엘로이즈의 설명을 들은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렇구나. 한국에서는 좋아하는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 게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서로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게 되면서 갈등은 자연스럽게 해결되었죠. 사랑은 언어보다 행동이 먼저고 이해보다 배려가 먼저야. 도윤의 깊이 있는 말이 엘로이즈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6개월이 지나면서 엘로이즈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단순한 교환학생이 아니라 진짜 한국 사회를 이해하고 체험하는 진정한 학습자로 변모한 거죠. 한국어 실력도 눈에 띄게 늘었고 한국 친구들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특히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에도 완전히 적응해서 이제는 오히려 프랑스가 너무 느리게 느껴질 정도였죠. 한국 교육 시스템에 대한 관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처음엔 치열한 경쟁 사회라고만 생각했는데 실제로 경험해보니 그 안에서 협력하고 서로 돕는 문화도 매우 강하다는 걸 발견했어요. 도서관에서 모르는 학생끼리도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모습, 선배가 후배를 세심하게 챙기는 멘토링 문화,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 함께 나서서 해결하려는 공동체 의식이 정말 인상 깊었죠. 경쟁하면서도 협력하는 이런 문화는 프랑스에서는 보기 어려워요.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의 성실함과 책임감에 감동했습니다. 약속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맡은 일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지려는 자세, 그리고 항상 더 나은 결과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대단했어요. 조별 과제만 해도 한국 학생들은 자신의 역할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완성도까지 신경 쓰며 서로 도와주었거든요. 이런 경험을 통해 엘로이즈는 새로운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에 돌아가서 한국의 교육 문화와 사회 시스템을 깊이 연구하고 싶어요. 그리고 유럽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실제로 도입하는 일을 하고 싶고요. 도윤은 그런 엘로이즈의 원대한 계획을 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일이네요. 두 문화의 장점을 결합시킬 수 있다면 엄청난 시너지가 날 거예요. 졸업 논문 주제도 구체적으로 정해졌어요. K-라이프 스타일의 구조적 특징과 유럽 사회 적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였죠. 지도 교수님도 매우 흥미로워하셨습니다. 이런 비교 문화적 관점으로 접근한 연구는 처음 보네요. 정말 의미 있고 실용적인 연구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연구라는 점이 큰 강점이죠.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엘로이즈의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한국으로 오신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딸이 1년 넘게 한국에 있으면서 연락도 점점 뜸해지고 한국 생활에 완전히 빠져있는 모습을 보고 걱정이 되셨던 거죠. 더군다나 한국 남자친구와 함께 산다는 소식을 듣고는 더욱 놀라셨어요. 우리 딸이 정말 괜찮은 건지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아버지의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엘로이즈의 부모님이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엘로이즈와 도윤은 함께 마중을 나갔습니다. 1년 만에 만난 딸의 모습에 부모님은 깜짝 놀라셨어요. 한국 스타일의 옷차림에 자연스러운 한국어 억양, 그리고 무엇보다 훨씬 성숙해진 모습이 인상적이었거든요. 프랑스어로 빠르게 대화를 나누는 가족의 모습을 보며 도윤은 문화의 벽을 실감했지만 엘로이즈가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하자 부모님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엄마, 아빠, 이분이 제가 늘 이야기하던 도윤이에요. 정말 좋은 사람이고 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엘로이즈의 소개에 도윤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미리 준비한 간단한 프랑스어로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고 말하자 부모님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어요. 다음 며칠 동안 엘로이즈는 부모님께 한국의 진짜 모습을 체계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우선 치안이 얼마나 좋은지 보여드리기 위해 밤늦게 명동과 강남 거리를 산책했어요. 정말 안전하구나. 파리보다 훨씬 안심이 되는 느낌이야. 아버지가 감탄하며 말씀하셨죠. 여성 혼자서도 밤늦게 다닐 수 있다는 사실에 어머니도 매우 놀라워하셨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도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셨는데 근처 대학병원 응급실에 가서 30분 만에 정확한 진료를 받고 처방까지 받을 수 있었거든요. 이렇게 빠르고 정확한 의료 서비스는 처음 봐. 프랑스에서는 응급실에서 몇 시간씩 기다리는 게 당연한데 어머니도 한국의 효율적인 시스템에 크게 감탄하셨습니다. 한국의 첨단 IT 인프라도 인상 깊으셨어요. 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결제하고 음식 주문부터 택시 호출까지 모든 게 앱으로 해결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미래 사회를 사는 기분이네라고 하셨죠. 특히 배달 문화에는 완전히 놀라셨어요. 새벽에도 30분 안에 뜨거운 음식이 집 앞까지 배달되는 걸 보고 이런 편리함은 상상도 못했어라고 감탄하셨습니다. 도윤의 가족과 만난 자리에서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진심으로 대하는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거든요. 도윤의 어머니가 직접 정성스럽게 준비한 한정식을 대접받으며 엘로이즈의 어머니는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렇게 따뜻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느낀 건 정말 오랜만이야. 우리 딸이 이런 좋은 사람들을 만났구나. 하지만 진짜 놀라운 반전은 여기서 시작이었습니다. 엘로이즈의 아버지가 갑자기 고백한 거예요. 사실 나도 20년 전에 한국에서 2년 동안 일한 경험이 있어. 그때 한국 사람들의 성실함과 따뜻한 정, 그리고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의지에 깊은 감동을 받았거든. 가족 모두가 깜짝 놀랐죠. 왜 이제서야 말씀하세요? 엘로이즈가 물었어요. 그때는 한국이 지금처럼 발전하기 전이었는데도 사람들의 에너지가 대단했어. 특히 교육에 대한 열정과 가족을 위한 희생정신이 인상적이었지. 딸이 한국을 선택한 것도 우연이 아닌 것 같구나. 아버지의 고백에 모든 게 이해가 되었어요. 엘로이즈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어떤 운명적인 연결고리가 있었던 거죠. 1년 교환학생 과정을 마무리하면서 엘로이즈는 인생을 바꿀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프랑스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서 취업 준비를 시작하겠다는 거였어요. 한국 글로벌 기업에서 마케팅 분야로 경력을 쌓으면서 동시에 한불 문화교류 사업도 해보고 싶다고 했죠. 한국에서 배운 걸 프랑스에 전하고 프랑스의 좋은 점을 한국에 소개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어요. 부모님도 딸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해 주셨어요.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일이라면 우리도 응원할게. 한국이 이렇게 좋은 나라인 줄 몰랐네. 마지막 날 밤 한강에서 도윤과 함께 앉아 있으면서 엘로이즈가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어. 내가 이렇게 한국을 사랑하게 되고 여기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될 줄은. 도윤도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어요. 우리 언젠가는 프랑스도 가보자. 하지만 결국 돌아올 곳은 여기잖아. 한국이 우리의 진짜 집이니까. 그렇게 프랑스에서 온 한 여학생의 한국 사랑 이야기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매력을 발견하고 사랑에 빠진 엘로이즈의 이야기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나라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감동적인 실화였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본에서 온 댄서 사오리가 서울에서 6년간 겪은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죠. 처음엔 춤을 추러 왔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혹독했습니다. 프리사이즈라는 옷에 벽에 부딪히고 마트에서 할머니들의 시선을 받으며 움츠러들기도 했죠.
하지만 사오리에게는 우리가 상상도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녀는 어떻게 자신만의 길을 찾아갔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진짜 삶의 이야기죠.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면 분명 여러분께도 큰 울림이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도쿄 시부야의 작은 댄스 스튜디오에서 사오리는 매일 밤늦게까지 연습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댄스 씬의 한계는 분명했죠. 같은 스타일, 같은 음악, 같은 사람들과의 반복되는 일상이 답답했어요. 10년 넘게 똑같은 루틴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 댄스팀에서 온 스카우트 제이가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K-팝 댄서로 활동해보지 않겠냐는 그 한마디에 사오리의 마음은 뛰기 시작했어요. 당시 31세였던 사오리에게는 마지막 도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도 있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도 있었죠. 가족들은 당연히 반대했습니다. 이제 나이도 있는데 왜 또 도전하냐며 걱정스러워했어요. 친구들도 안정적인 일본에서 왜 굳이 한국으로 가냐며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사오리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평생 후회하며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도전하지 않으면 늘 그때 같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에 시달릴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K-팝의 에너지와 열정이 자신에게 새로운 활력을 줄 것 같았어요. 2019년 봄, 큰 캐리어 2개와 함께 인천공항에 도착한 사오리의 첫인상은 놀라움이었어요. 서울의 규모도 크고 사람들도 많았지만 무엇보다 댄스에 대한 열정이 뜨거웠습니다. 공항에서부터 K-팝 음악이 들리고 젊은 사람들의 에너지가 넘쳐 흘렀어요. 첫 팀 연습장에 들어갔을 때의 기분을 잊을 수 없다고 하더군요. 거울로 둘러싸인 넓은 공간에서 한국 댄서들이 열심히 연습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다고 해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냉혹했습니다. 언어 장벽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안무를 배우는 것은 몸으로 하는 일이라 괜찮았지만 팀원들과의 소통이나 스태프들과의 대화에서는 항상 한 발씩 뒤처졌죠. 특히 촬영 현장에서는 빠른 지시사항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왼쪽으로 이동해주세요. 카메라 각도 맞춰주세요. 같은 간단한 지시도 순간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더 큰 충격은 출연료였습니다. 일본에서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한 번의 공연으로 받는 돈으로는 서울의 높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월세, 식비, 교통비를 계산해보니 적자가 날 수밖에 없었죠. 일본에서는 댄서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그렇지 못했어요. 춤을 추기 위해 왔지만 춤으로는 도저히 못 먹고 살겠더라고요. 사오리의 이 말에는 꿈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그냥 돌아갈 수는 없다는 생각이 강했죠. 부모님께 힘들다고 말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반대를 무릅쓰고 온 길이었거든요. 밤늦게 연습을 마치고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사오리는 자주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이 선택이 옳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했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보며 내가 여기 속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대 위에서 느끼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게 해주었어요. 관객들의 환호성과 조명 아래에서 춤을 출 때면 아,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이 3개월째 접어들면서 사오리는 또 다른 벽에 부딪혔습니다. 바로 한국의 패션과 스타일이었어요. 일본에서는 자신만의 개성 있는 스타일로 무대에 섰지만 한국에서는 트렌드가 절대적이었습니다. 팀 미팅에서도 요즘 트렌드에 맞게 스타일링해주세요 라는 말을 자주 들었어요. 가장 큰 충격은 쇼핑할 때였습니다. 프리사이즈라고 적힌 옷들이 사오리에게는 전혀 맞지 않았어요. 팔 길이는 너무 짧고 바지 길이도 발목이 다 보일 정도였죠. 일본에서는 평범한 체형이었던 사오리가 한국에서는 유독 크게 느껴졌습니다. 매장 직원들도 이거 좀 큰 사이즈 같은데요 라며 어색한 표정을 지을 때가 있었어요. 진짜 이건 강아지 옷 같아요. 사오리가 명동의 한 매장에서 입어본 크롭티를 보며 한 말입니다. 점원은 요즘 유행이에요 라고 했지만 사오리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스타일이었죠. 배꼽이 다 보이는 옷을 어떻게 밖에 입고 나가냐며 당황스러워했어요.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더 힘든 건 무대 의상이었습니다.
댄스팀에서 제공하는 의상들은 모두 한국 댄서들 체형에 맞춰져 있었어요. 사오리는 항상 의상 수선을 따로 맡겨야 했고 그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 벌당 2만 원씩 수선비를 내다 보니 한 달 생활비에 큰 부담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오리는 나름의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 가져온 옷들과 한국에서 산 아이템들을 적절히 믹스하는 방법을 터득했어요. 오버사이즈 후드티에 스키니 진, 그리고 일본에서 가져온 독특한 액세서리를 매치하는 시기였죠. 하지만 이런 스타일도 팀 내에서는 좀 독특하다는 반응을 받았습니다. 여긴 춤보다 옷이 더 힘들어요. 사오리의 이 토로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자신만의 코디법을 개발해 나갔어요. 스트리트룩의 자유로움에 한국 트렌디한 요소를 살짝 가미하는 것이 사오리만의 스타일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가져온 빈티지 재킷에 한국에서 산 예쁜 스커트를 매치하는 시기였죠. 팀원들도 처음에는 사오리의 스타일을 이상하게 여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개성 있다고 인정해주기 시작했어요. 특히 해외 공연에서는 사오리의 독특한 스타일이 오히려 주목받았습니다. 너무 똑같은 스타일보다는 개성 있는 게 좋다는 반응도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일상에서는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너무 튀는 옷을 입으면 지하철에서 시선이 집중되고 동네 마트에서도 할머니들이 쳐다보는 시선이 부담스러웠죠. 사오리는 점점 무난한 옷만 찾게 되었어요. 그냥 튀지 않게 무난하게가 옷을 고르는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오리는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화려하고 자유로운 K-팝 댄서였지만 무대를 벗어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였어요. 마치 두 개의 인격이 공존하는 것 같았습니다. 무대에서는 반짝이는 의상을 입고 자신감 넘치게 춤을 췄습니다. 조명을 받으며 관객들의 환호를 들을 때면 정말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공연이 끝나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으면 다시 조심스러운 외국인으로 돌아갔어요.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건 쇼핑할 때였습니다. 예전에는 마음에 드는 옷이 있으면 주저없이 입어봤는데 이제는 이거 입고 나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걱정이 먼저 들었어요. 매장에서 옷을 고를 때도 이건 너무 튀나? 이건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까 하는 생각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마트에 입고 가면 진짜 다 쳐다봐요. 은평구 할머니들 눈빛이 무서워요. 사오리의 이 말에는 진짜 경험담이 녹아 있었어요.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마다 느끼는 시선들이 부담스러웠던 거죠. 특히 계산대에서 줄을 서 있을 때 뒤에서 저 사람, 일본 사람 같은데라고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면 정말 움츠러들었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더 심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당연하게 입던 민소매나 짧은 바지도 한국에서는 왠지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사오리는 점점 긴 소매, 긴 바지만 입게 되었습니다. 한여름에도 카디건을 걸치고 다닐 정도였어요. 친구들이 더워 보인다고 해도 괜찮다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친구들과 만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 친구들은 항상 트렌디하고 깔끔한 스타일이었는데 사오리는 자신이 너무 튀거나 이상해 보일까봐 걱정이 많았습니다. 결국 친구들과 비슷한 스타일로 맞춰 입게 되었죠. 카페에서 만날 때도 다들 비슷비슷한 옷차림이었는데 사오리만 다르면 어색할 것 같았어요. 이런 변화는 사오리 자신도 모르게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문화에 적응하려는 노력이었는데 어느새 자신의 개성을 숨기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적응이라는 명목으로 점점 자신을 지워가고 있었던 거죠. 무대와 일상의 괴리감이 점점 커지면서 사오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되었어요. 무대 위에 화려한 사오리가 진짜일까? 아니면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일상의 사오리가 진짜일까 하는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이게 정말 나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화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대용 화장과 일상용 화장이 완전히 달랐어요. 일상에서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튀지 않게 화장했습니다. 친구들이 화장 안 한 것 같다고 할 정도로 연하게 했어요. 하지만 그게 정말 자신다운 모습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사오리는 옷장을 정리하다가 충격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가져온 옷들이 대부분 입지 않은 채로 구석에 처박혀 있었던 거예요. 대신 옷장 앞쪽에는 한국에서 산 비슷비슷한 옷들만 가득했습니다. 베이지색 코트, 검은색 바지, 흰색 셔츠 같은 무난한 옷들 뿐이었어요.
특히 일본에서 가장 아꼈던 비대칭 원피스를 발견했을 때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도쿄에서 첫 공연을 했을 때 입었던 그 옷은 이제 먼지만 쌓여 있었어요. 3년 동안 한 번도 꺼내 입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본 사오리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느새 피부톤까지 밝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었던 거예요. 화장품도 모두 한국 브랜드로 바뀌어 있었고 화장법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건강한 밀색 피부를 좋아했는데 한국에서는 최대한 하얗게 만들려고 했어요. 나 춤을 위해 온 거지 변장을 하러 온 게 아닌데. 사오리의 이 독백에는 깊은 자성이 담겨 있었어요. 언제부터 자신이 자신을 포기하고 있었던 걸까 하는 반성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적응하려다 보니 어느새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었던 거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체형까지 바꾸려고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너무 크다고 생각해서 다이어트를 시작했고 심지어 성형외과 상담까지 받아봤던 적이 있었어요. 일본에서는 전혀 생각해 본 적 없던 일이었죠. 한국 여자들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졌던 시기였습니다. 친구들의 조언도 한몫했습니다. 한국에서 살려면 한국 스타일에 맞춰야 한다는 말들을 들으면서 점점 자신을 억누르게 되었어요. 좋은 의도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사오리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았던 거죠. 튀면 안 된다, 조용히 살아야 한다는 말들이 사오리를 오가매고 있었습니다. 밤늦게 연습실에서 혼자 거울을 보며 춤을 출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자유롭게 몸을 움직이지만 그 순간에도 이 동작이 너무 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춤조차 위축되어 가고 있었던 거죠. 사오리는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걸까? 한국에 적응하는 것과 자신을 잃어가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는데 어느새 그 경계를 넘어서고 있었던 거예요. 일본에 있는 가족들과 화상통화를 할 때도 많이 달라졌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사오리 얼굴이 예전 같지 않다며 걱정했어요. 단순히 외모가 변한 게 아니라 표정 자체가 달라졌다는 거였죠. 예전에 밝고 자유로운 모습이 사라지고 뭔가 위축된 느낌이 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사오리는 심각하게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전환점은 우연히 찾아왔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사오리는 용기를 내서 옷장 깊숙이 있던 일본 옷을 꺼내 입어봤어요. 3년 만에 입어보는 비대칭 원피스였습니다. 손에 잡히는 순간부터 느낌이 달랐어요. 부드러운 원단의 촉감, 독특한 디자인이 오랜 친구를 만난 것 같았습니다. 거울 앞에 선 순간 사오리는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자신의 모습이었죠. 그동안 얼마나 자신을 억누르고 살았는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거울 속의 모습은 3년 전 도쿄에서 춤을 추던 그 사오리와 똑같았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그 옷을 입고 홍대에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지만 이상하게도 기분이 좋았어요. 오랜만에 진짜 자신다운 기분이었습니다. 걸음걸이도 자연스럽게 달라졌고 어깨도 펴졌어요. 마치 숨어있던 진짜 자신이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옆 테이블 대학생들이 저 언니 스타일 너무 예쁘다고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오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튀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개성 있는 스타일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았던 거예요. 요즘 다 비슷비슷해서 지겨웠는데 저런 스타일 너무 좋다는 말까지 들렸습니다. 용기를 얻은 사오리는 하나씩 자신의 옷들을 다시 꺼내 입기 시작했습니다. 야자수 목걸이, 독특한 패턴의 스카프, 일본에서 가져온 빈티지 스니커즈까지. 하나하나 다시 입을 때마다 잃어버렸던 자신의 일부를 되찾는 기분이었어요. 마치 퍼즐 조각을 하나씩 맞춰가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변화가 큰 건 무대에서였습니다. 이제는 무대에서도 일상에서도 사오리답게 입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무대 의상도 자신만의 스타일을 가미해서 입기 시작했습니다. 팀에서 제공하는 기본 의상에 자신만의 액세서리를 추가하거나 살짝 변형을 가하는 시기였죠. 팀원들의 반응도 긍정적이었어요. 사오리 언니가 훨씬 자연스러워 보인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기뻤습니다. 억지로 만든 이미지가 아니라 진짜 자신의 모습을 인정받는 기분이었죠. 무대에서의 퍼포먼스도 한층 자연스러워졌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가장 큰 변화는 자신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느라 바빴는데
이제는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일을 당당하게 소화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자신감이 춤에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동작 하나하나에 확신이 생겼고 표정도 훨씬 밝아졌어요.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할머니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쇼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어떤 할머니는 젊은 사람들 옷 입는 거 보는 재미가 있다며 웃어주시기도 했습니다. 생각보다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적다는 걸 깨달았어요. 자신만의 스타일을 되찾은 사오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친구의 제안으로 시작한 유튜브가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일상을 기록하는 정도였는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사오리만의 독특한 패션 센스가 화제가 되었어요. 특히 Get Ready With Me 사오리 버전 영상이 대박이 났습니다. 이 옷은 댄스 레슨할 때 입어요. 움직임이 자유롭고 땀 흡수도 잘 되거든요 라며 설명하는 모습이 시청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어요. 단순히 예쁜 옷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실용적인 팁까지 함께 제공하는 것이 특별했습니다. 이건 야밤 산책 룩이에요. 서울 야경 구경하러 갈 때 딱 좋죠라고 소개하는 영상도 인기가 많았어요. 사오리만의 솔직하고 재미있는 설명 방식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이 옷 입고 한강 가면 치킨 먹고 싶어져요 같은 엉뚱한 코멘트들이 웃음을 자아냈어요. 가장 놀라운 건 구독자 수였어요. 처음에는 몇백 명이었는데 6개월 만에 10,000단위를 돌파했습니다. 댓글들을 보면 사오리 언니 스타일 너무 개성 있어요. 따라 입고 싶어요 같은 긍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언니 덕분에 나도 내 스타일 찾았어요 라는 댓글들이 가장 기뻤다고 해요. 브랜드들에서도 협업 제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그동안 한국 스타일에 맞추지 못해서 고민했는데 오히려 자신만의 개성이 인정받게 된 거였죠. 첫 번째 브랜드 협업은 일본 빈티지 액세서리 브랜드였습니다. 사오리의 스타일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어요. 수익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댄서로만 활동할 때보다 훨씬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꿈과 현실을 모두 잡을 수 있게 됐다는 사오리의 말에는 진짜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생활비 걱정 때문에 춤을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자아실현이었습니다. 단순히 남의 안무를 따라 추는 댄서에서 자신만의 콘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터가 된 거죠. 의상 코디뿐만 아니라 일본과 한국의 문화 차이, 외국인으로서의 생활 이야기까지 다루게 되었습니다. 시청자들은 사오리의 진솔한 이야기에 큰 공감을 표했어요. 시청자들과의 소통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사오리 언니 덕분에 용기 얻어서 제 스타일로 입기 시작했어요 라는 댓글을 보면 정말 뿌듯했어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외국인 시청자들로부터 한국에서 살면서 위축되었는데 사오리님 보고 용기 얻었다는 메시지를 받을 때가 가장 감동적이었어요. 라이브 방송도 시작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시청자들과 소통하면서 패션 조언을 해주고 때로는 즉석에서 코디를 보여주기도 했어요. 이 옷에 뭘 매치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에 바로바로 답해주는 것이 인기였습니다. 유튜브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사오리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유행과 트렌드의 압박이 심한 나라라고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개성을 인정하고 받아주는 포용력도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 사회가 생각보다 훨씬 다양성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 시청자들의 댓글을 보면서 놀란 점이 많았습니다. 다들 비슷비슷하게 입는 게 지겨웠는데 사오리님 스타일 보니까 새로워요 라는 반응들이었어요. 사오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였죠. 한국 사람들도 획일화된 패션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특히 젊은 세대들은 획일화된 스타일에 오히려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오리의 자유로운 스타일이 신선한 자극이 되었던 거예요. 개성 있는 스타일을 보여줘서 고맙다는 메시지들을 받을 때마다 감동이었습니다. 한국 사회도 변화하고 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어요. 한국 패션 업계에서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잡지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고 패션쇼에도 초대받게 되었어요. 일본인 댄서가 보여주는 한국 패션의 새로운 가능성이라는 타이틀로 기사가 나기도 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패션을 융합한 독특한 스타일이 주목받았어요. 더 놀라운 건 해외에서의 반응이었습니다.
사오리의 영상을 본 외국인들이 한국이 이렇게 다양성을 인정하는 나라구나라고 댓글을 달았어요. 사오리를 통해 한국의 새로운 면을 발견한 거죠. 특히 동남아시아 시청자들이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은데 사오리님 보니까 용기가 난다고 말하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춤도 패션도 결국 자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사오리의 이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었습니다. 특히 자신의 개성을 숨기고 살아가던 사람들에게는 큰 용기가 되었어요. 단순히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이라는 메시지가 강력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사오리의 생각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경쟁이 치열하고 획일화된 사회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다양성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역동적인 나라였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의 개방적인 마인드에 깊이 감동했다고 해요. 무엇보다 한국이 자신에게 성장의 기회를 준 곳이라는 인식이 강해졌습니다. 만약 일본에 그대로 있었다면 지금의 자신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국에서의 어려움들이 오히려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거죠. 위기가 기회가 된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외국인에 대한 선입견이나 획일화된 미의 기준 같은 것들 말이죠. 사오리는 자신의 영향력을 통해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바꿔나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제 사오리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나는 더 나를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적응하려고 자신을 바꿨지만 결국 진짜 자신을 찾게 된 것이 한국에서의 가장 큰 수확이었어요. 6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았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오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매일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자신만의 패션 브랜드를 준비하고 있고 한일 문화교류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오리 스타일이라는 브랜드로 일본과 한국의 패션을 융합한 옷들을 만들어 보고 싶다고 해요. 가장 뿌듯한 건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튜브 댓글이나 길에서 만나는 팬들이 사오리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다고 말할 때면 정말 기뻐요. 자신의 경험담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감사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에게는 더 큰 의미가 있어요. 나도 내 스타일을 포기하지 않고 살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살아가는 외국인들에게 사오리는 하나의 롤모델이 되었어요. 최근에는 외국인 커뮤니티에서 강연 요청도 들어오고 있다고 해요. 한국인들에게도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를 따라 입지 말고 자기 무대 위에 서세요. 이 말에는 사오리가 겪은 모든 경험과 깨달음이 담겨 있어요.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느라 자신을 숨기지 말고 당당하게 자신만의 색깔을 드러내라는 뜻이죠. 사오리는 이제 무대 위에서나 일상에서나 똑같은 자신입니다. 더 이상 이중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죠. 진정한 자신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무대에서 춤을 출 때도,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친구들과 카페에서 수다를 떨 때도 항상 같은 사오리입니다. 최근에는 후배 댄서들에게 조언도 해주고 있어요. 한국에 와서 적응하려고 자신을 바꾸지 마세요. 자신만의 개성이 오히려 무기가 될 수 있어요 라고 말해준다고 해요. 자신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오리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자신만의 리듬으로 사는 청춘이 가장 아름다워요.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유행을 쫓아가려고 애쓰지 말고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스타일로 살아가라는 뜻이죠. 인생은 경주가 아니라 자신만의 춤을 추는 무대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오리는 서울 어딘가에서 자신만의 춤을 추고 있을 겁니다. 그 춤은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가장 사오리다운 춤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완벽함보다는 진정성이, 유행보다는 개성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사오리는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오리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도 생각해 봅시다. 과연 우리는 진짜 자신다운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요?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느라 진짜 자신을 숨기고 있지는 않을까요? 사오리처럼 용기를 내어 자신만의 색깔을 당당하게 드러내보는 건 어떨까요?